그래서 작년에 기생충이 칸에서 최고상인 황금종상을 받은 것이 역사적 의미가 예를 들면 베를린이나 뭐 베니스에서 받은 거와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한국 장편 영화 중에서 베를린 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종상을 아직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단편은 있는데 파란만장이라고 그 박찬욱 감독과 박찬경 그 형제 감독이 만든 영화가 단편에서는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장편에서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0년대에 누군가가 받을 거라고 보는데 홍상수 감독이 올해 저기 감독상을 받아서 내친김에 한번 몇 년 내에 황금곰상을 받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은 있는데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토니 레인지의 눈에 띄어라는 이 대목도 중요한데요. 어떤 그러니까 사람이든 어떤 뭐 그러니까 상품이든 제품이든 성공을 거두려면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만약에 토니 레인지라는 그 영국 출신의 아주 저명한 영화 평론가가 아니었다라면은 칸트시의 발표가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초청돼서 포럼 부분에 소개되는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토니 레인지는 굉장히 한국 영화를 세계 무대에 알리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그런 중요한 친한파 영화 평론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사실을 좀 알고 계시고 이게 보면은 이 칸트시의 발표에 이렇게 저기 시작해요. 그리고 저기 이제 요 사진 여러분이 보신 요 사진은 이 영화를 추격해서 보여주는 하나의 이미지입니다. 그렇죠? 얼굴은 안 보입니다만은 태극기를 들고 있는 칸트시. 지금 태극기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긴 했습니다만은 저 때 들고 있는 태극기의 의미는 좀 달랐겠죠. 그리고 저기 누군가가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칸트시의 발표회라는 영화를 추격해주는 하나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저 이미지를 보였는데 사실 영화마다 11편의 줄거리를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와 다음 영화 2편 정도는 줄거리를 좀 구체적으로 소개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진작가인 주인공은 우연히 칸트시라는 인물을 발견하고 그의 행동에 호기심을 느껴 그를 촬영하게 된다. 어느 날 사진작가는 그동안 찍은 칸트시의 사진을 인화해서 칸트시를 기다리지만 정경으로부터 칸트시가 잡혀간 상황과 그가 광주항쟁 때의 실종자였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괴롭게 돌아선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오락가락하는 제정신이 아닌 그 비정상의 정신상태를 갖고 있었다면 그 이유는 바로 광주항쟁 때, 그렇죠? 5.18 민주화운동 때 겪은 고초였겠죠? 뭐 직접적인 고문을 분명히 당했을 거고요. 물론 영화 속에서는 이미지나 그런 일부 장면으로 그 고문 받는 장면이 잠깐 나옵니다. 그래서 그 거꾸로 매달려 있는 장면이라든지 그리고 그 벌거벗긴 채 바닥에 누워 있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아주 간단한 이미지와 그다음에 이 인물이 그러다 보니까 이 인물의 대사는 하나도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마치 시처럼 끊기는 대사를 하고 우리는 그 간헐적 대사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5.18 그 당시 민중항쟁을 유추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영화는 비유적으로 만든 5.18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화려한 휴가 전까지는 대부분 비유적으로 갑니다. 물론 부활의 노래라는 비제도권적 영화도 있었고 오꿈의 나라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전면적으로 그 피해자의 삶 속으로 아주 뛰어드는 거는 화려한 휴가에 이르러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칸트시의 그 발표에 좀 기억에 넣어두시고 그 다음 김태원 감독은 지금 60대 초반의 감독인데 현재 좀 약간 거동이 불편합니다. 이 감독은 굉장히 중요한 감독인데요. 2009 로스트 메모리즈라고 장동건 주연 그 영화를 제작했던 감독이고요. 그 영화로 망하는 바람에
그 이후에 어떤 그 뮤지컬 영화를 만들다가 쓰러지면서 그 반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좀 쩔뚝거리고 합니다. 근데 불굴의 한국인입니다. 저는 이번 이 신의 강주 1980이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건요, 이분의 그 두 편의 영화를 선보인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두 번째 선보이는 이 장편 영화, 김태형 감독 같죠? 황무지 개봉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서 상영을 하다가 이 필름 다 뺏기고, 그래서 31년 만에 32년 만에 정식으로 이번에 선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내 광주 1980이 행사가 기대가 되는 이유가요,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 보려고 감독한테 저기 영화 좀 보내주세요 했더니 119기가래요. 그래서 와서 저기 하드 가져와서 받아가든가 보라 그러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나가지고요, 그냥 칸트 씨의 발표만 보고, 황무지는 저도 뭐 서울에서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말 그대로 한국 최초의 장편 5.18 영화입니다. 여기 느낌표를 붙인 거는 강조하기 위해서 넣은 겁니다. 아니라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그 앞에서 그 칸트 씨를 연기했던 사람이 여러분이 조선묵이라는 연기자, 조연급 연기자인데요. 주연으로 뜨지 못했습니다만 아주 연기를 잘하는 괜찮은 그 연기자인데, 그 칸트 씨를 연기한 그 조선묵 씨가 여기서도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1980년 5월의 탈영병 김의기라는 조선묵. 김의기는 6개월째 도망 다니던 중 군산의 기지촌 술집에서 일하게 된다. 술집에는 미군을 상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수많은 인간 군상들이 있다. 주인공 의기는 파멸하는 주변의 비참한 삶들을 지켜보며 광주에서 학살한 소녀에 대한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며 신부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는 망월동 묘지에서 분신한다. 자, 제가 이 영화를 보지 못했는데 이 간단한 줄거리 소개만으로도, 자, 본인이 저지른 어떤 과거에 시켜서 저지른 거지만 그거에 책임을 느끼고 어떤 분신을 하는, 가슴 아픈 거죠. 사실 이 사람도, 이 주인공도 피해자잖아요. 자발적 가해자는 아닙니다. 뭐 한나 아렌트가 악의 평범성을 강조했습니다만은 그 당시는 개인이 저항할 수가 없었던, 그래서 그게 뭐 정당화된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도 가해자지만 동시에 피해자인데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을 때 이 사람은 힘도 없고 가진 게 없는데 분신을 통해서 일종의 책임 의식을 보여준 거죠. 이 영화가 상영됐으면요, 저는 어떻게 봤냐면 그 이후에 5.18 영화의 궤적이 달라졌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마지막에 소개하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신의강주 1980 아들의 이름으로의 주제가 바로 그 비슷합니다. 스포일러이기 때문에 더 자세한 소개는 못하겠습니다만, 그 영화가 그 광주 학살의 책임자 급한테 책임지라고 그걸 요구하는 그런 영화이고, 그 당시에 장교였던 사람이 그 책임감으로 괴로워하면서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그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걸 딱 보니까 이 황무지가 지금 그 문제의식이 이미 20 몇 년 전에 선취가 됐는데 이 영화가 선보이지 못함으로써 우리는 좋은 5.18 영화를 이제 30년이 지난 31년, 32년이 지나서 보게 되는구나. 굉장히 회한이 들게 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화 다 보시지만 만약에 꼽아서 보시라면 칸트 씨의 발표하고 이 영화는 꼭 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김태형 감독은요, 그 2016년에 딜쿠샤라는 특별한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다큐멘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는 그런 감독입니다. 딜쿠샤는요, 그 서울 종로구에 있는 어떤 건물의 이름입니다. 엘버트 테일러라고
엘버트 테일러라고 우리 저 3.1 운동 그 외신을 그 최초로 소개했던 저널리스트가 1920년대부터 40몇 년까지 한 몇십 좀 가족과 함께 살았던 그 저택이에요. 그런데 그게 거의 그 철거될 위기에 처했었는데 다행스럽게 그걸 유적지로 남겨서 보건공사하고 2020년에 개관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개관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감독한테 딜쿠샤를 만든 감독한테 감독님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보건공사에서 그 개관했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영화를 만들어 놓고도. 딜쿠샤는 힌디어로 이상량, 뭐 기쁨 이런 걸 뜻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김태형 감독을 좀 강조하는 거는 일찌감치 그렇게 의미 있는 5.18 영화를 두 편이나 만들었고 선보이려다가 실패했었다라는 거. 아주 특별한 그 인연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강조를 한 거고요. 세 번째 영화로 넘어가겠습니다. 오 꿈의 나라.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계신가요? 없으실 거고 그래도 제목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영화는 비지도권이죠. 이건 개봉 일반적인 의미의 극장 개봉이 아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저 글씨가 어떻게 좀 잘 안 보이시죠? 저도 보니까 좀 작네요. 나름 애써 준비했는데 좀 더 크게. 그래서 제가 요 강의한 제가 프린트한 걸 좀 보고서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사실은 그 5.18 영화 하면은 거의 신화적인 그러니까 운동권 영화입니다. 말 그대로. 네? 그 뭐 화려한 휴가나 택시 운전사와는 다른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16mm 우리가 여러분 지금 보시는 영화들은 대부분 35mm 규격이라면 그 당시에 이제 16mm 다큐멘터리 영화였고 장산고매라고 아주 당시에 유명한 독립영화 집단이 있었습니다. 장성고매의 창설 기념작이었고요. 대학생들 이제 활동하던 대학 시절에 그 영화 활동을 해오던 사람들이 모여서 세 명이 이제 만들었는데 여러분이 그 중에 한 명인 장윤현이라는 감독은 바로 접속의 감독입니다. 네? 접속의 감독 1997년. 그리고 그 이은이라는 감독은 여러분 명필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명필름의 심재명 부군입니다. 두 분이 동지죠. 그래서 그 명필름은 심재명에서 명을 따왔지만은 실제로 대표는 이은 씨가 하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은은 영화를 만들기도 했습니다만은 제작자로 아주 한국 지금 영화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동웅 이 감독은 그 이후에는 뭐 영화 어디선가 지켜는 있습니다만은 뚜렷한 활동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감독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이제 말 그대로 그 가장 직접적인 방식으로 비제도권에서 학생 운동하듯이 만든 영화인데 그 당시에 그 89년 1월 9일 신촌예술극장 한마당에서 개봉을 이제 필두로 해서 전국 155개 상영 공간, 여기는 일반 극장이 아니고 이런 공간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끝나면 여기 이런 공간은 이 센터, 미로 센터는 영화 상영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특별하게 그러면은 그런 데를 다니면서 이제 상영을 한 거죠. 일반 극장이라기보다는. 그래서 500회 이상 상영하면서 그 당시 놀랍게도 이제 10만 관객 정도가 들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성공한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대중적인 의미에서 일반 관객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아주 특별한 관객들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이 영화를 아는 사람들은 좀 특별한 이유에서 아는 거겠죠. 대중들은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요번에 또 시내강주 1980에서도 오후 꿈의 나라 상영하니까 기회되면 꼭 보시기를 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뭘로 또 유명하냐면 영화 심의를 거부했 걸로도 유명합니다. 정확한 영화 검열이었죠. 이제 제가 2000년하고 2001년에 영화 심의위원을 했었는데요. 영화 등급분류 소위위원을 했었는데 저는
한국 영화 심의가 아니라 검열이라고 계속 주장해왔던 사람이고요. 지금도 저는 검열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싫어합니다. 그 제도권에서는 저를. 왜냐하면 심인데 검열이라고 우기니까요. 제가 왜 우기냐면 제한상영과 상영관이 없기 때문에 제한상영과 등급을 받으면 영화 상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동 검열이 되는 거죠. 물론 이 논리는 제한상영관이 없는 것과 제한상영가 등급이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우리가 상영이 안 되는 것까지는 고려할 수 없다. 제한상영가를 매기는 건 법적인 권한이다. 근데 저는 현실이 없는데 법이 저는 현실에 맞춰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검열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영화 등급 분류하는 분들 제가 잘 알아도 저는 계속 검열이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자, 이 영화는 오 꿈의 나라. 영화 한국 영화 역사에서 꼭 5.18 영화가 아니더라도 독립 영화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영화 중에 한 편이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그 어떤 독립 영화 정신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꼭 봐야 될 영화 중에 한 편입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자, 이 영화 전까지는요 등급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청소년 관람 불가라고 썼죠. 뭡니까 이거는? 제도권에서 개봉이 됐다는 걸 뜻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제도권 의미에서는 최초의 5.18 영화라 할 수 있는 영화죠. 비록 당시에 서슬퍼런 검열당국의 가위질에 적잖이 잘려나갔으나 앞에 나왔던 세 편의 영화들과는 달리 1991년 3월에 정식 개봉됐던 제도권 최초의 5.18 영화. 이 영화의 내용이 제도권이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개봉됐다는 의미에서 제도권입니다. 이 영화도 역시 오 꿈의 나라만큼은 아니더라도 여전히 운동권 논리로 갑니다. 그리고 이 감독 이정국 감독이 바로 이 시내 광주 1980 개막작 아들의 이름으로의 그 감독입니다. 두 여자의 이야기로는 대종상을 휩쓸었었고요. 박신양, 그다음에 우리 안타까운 최진실, 고 최진실 주연의 명품 최루성 명품 멜로드라마 편지를 만들었던 그런 감독이었죠. 지금은 세종대학가 교수, 영화과 교수인데요. 그 감독은 출신이 이쪽이라요. 광주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1990년 이 영화를 만들어서 91년에 선보였는데 감독으로서 또 제작자로서도 참여해서 2020년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5.18 40주년을 기리고 있고요. 여기에 국민배우 안성희 선배가 나오죠. 윤여선, 박근영 좋은 연기자들이 나오고요.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하면서 거기서는 예고편을 한번 같이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요. 광주 항쟁을 소재로 한 최초의 35mm 극영화. 앞에는 그러니까 16mm라는 거니까 35. 그러니까 부활의 노래는 제도권의 의미에서도 최초고 35mm도 최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광주 5.18 영화를 말할 때 이전까지는 황무지를 보지 못했고 하트시 발표는 단편이었잖아요. 그리고 오 꿈의 나라는 완전히 운동권 논리로 갔던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보통 이 영화부터 많이 언급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부터는 단편으로도 그 시선을 좀 확장하고 비제도권이었어도 오 꿈의 나라 황무지까지 이제 우리 보고 듣자. 오늘부터 이제 제가 이번 준비하면서부터는 저도 5.18 영화에 대한 그 저의 시야 자체가 이제 확대된 거고요. 앞으로 계속 이거를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그동안은 이제 장편 영화 중심으로 갔다면은 다음에는 단편 영화까지 다 찾아보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이 계보도를 그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미완성의 계보도지 완성된 계보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 보니까 또 개봉 무등극장. 우리 아들 센스 있네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아시는 꽃님. 이 전 4편까지는 그냥 어디서 드러나는데 잘 모르실 거고 이 영화부터는 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영화에 대해서 좀 아실 겁니다. 보신 분? 2분. 그렇죠. 맞죠. 이 영화 보면서 굉장히 힘들게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영화 전체적인 것도 네. 힘들긴 했지만 네. 음악이 네. 굉장히 이쪽 정서하고는 빗나가는.
그랬습니까? 제가 사실 이 음악 굉장히 제가 지금 굉장히 대단한 음악가가 했거든요. 제가 지금 그런데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그런 평가를 또 전해서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그림은 이쪽 정서인데 네. 음악은 저쪽 정서예요. 중요한 지적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화는 서울에서 만들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광주의 정서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싸 하면서 네. 영화 보고 턴팅 그러니까 예양 광주의 그 맛이 좀 덜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지역, 그러니까 모든 이제 영화 산업은 다 서울을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지역을 토대로 어떤 영화를 만들면서도 그 지역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중요한 지적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영화하는 사람들, 예술하는 사람들이 광주가 아닌 곳에서 하는 분들이 그걸 잘 의식하고 적극 협력해야 돼요. 똑같습니다. 거꾸로도 적용이 됩니다. 광주에서 어떤 활동하시는 분들이 지나치게 광주에만 또 매몰돼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요즘 글로컬의 시대잖아요. 광주의 지역적인 프로젝트가 세계 무대로 나가려면 광주를 베이스로 하되 넘어서는, 저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서울 출신입니다. 그런데 제가 광주에 대한 특별한 애증 때문에 자주 왔다 갔다 했고 여기 또 부름받아서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이제 좀 셌습니다.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아까 간단히 소개했습니다마는 장선우라는 그 당시에 최고 감독이 영화를 만들었다라는 것. 물론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이 소재였다는 것도 아주 중요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정현이라는 진짜 비범한 신예였죠. 그 이후로는 연기자보다는 이제 가수로 뭐 더 이름을 날렸고, 명량 2014년에 선보인 명량에서 이제 아주 또 명품 조연 연기로 또 연기자로서, 그다음에 이상한 날의 앨리스 등등 좋은 영화에 선보였습니다만은 사실 이 당시에 이 영화는 여러 가지로 화제가 됐는데 가장 큰 화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친구가 그 당시에 80년생이거든요. 그럼 96년이면 16살이면 고등학교 1, 2학년 요 나이인데 노출 연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문성근이 분한 노동자한테 계속 착취를 당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는 성착취가 있잖아요. 사실 이 영화 요번에 이제 그 신의광주 1980에서 선보일 텐데 굉장히 힘들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성 이슈가 예전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이런 그 형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가지고 굉장히 항의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영화적 텍스트로 봐줘야 됩니다. 또 이 경우는 왜냐면 그 당시에 실제로 예를 들면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했던 아니든 간에 관계없이 실제로 많이 벌어졌고, 그렇죠? 또 벌어졌을 법한 이런 설정들을 영화화했기 때문에 필요했던 거지, 그것을 선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는 아닌데, 지금 사실 서울 연극제에서 달아달아 밝은달아라는 그 연극이 지금 약간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왜냐면 본 사람들이 거기 나오고 있는 그 강간 시퀀스 때문에 굉장히 불쾌를 표현하면서 그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그냥 외연적으로 보면은 막 기분 나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이 친구가 그 당시에 고등학생이었다라는, 미성년자였다라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수 있는데, 여러분이 좀 비판적 거리를 떼면서 그 당시의 어떤 를 감안하면서 보시기를 권하고요. 제가 이 영화를 이제 여기 보면은 개인적으로 무엇보다 카메라의 선정성에 분노가 치밀어 분노의 비판을 퍼붓기도 했던 추억의 영화이기도, 이렇게 제가 땄는데, 뭐냐면 저는 지금은 굉장히 센 평론가는 아닌데요. 그 영화 평론을 9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처음 한 10년 정도는 독설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악명 높았던 평론가입니다. 정말. 그래서 이 영화 제가 얼마나 세게 욕했냐면요. 남들 영화를 많이 칭찬할 때 이 영화는 이 고등학생이라는 미성년자 이정현을 보여주는 카메라가 너무 선정적이다. 뭐냐? 제일 선정적인 카메라는 뭐냐면 안 보는 척하면서 슬쩍슬쩍 비추는 카메라입니다. 아예 그냥 정직하게 들이대면은 그거는 선정적이지 않은데 아닌 듯하면서 슬쩍슬쩍 그 벗은 몸을 보여주는 그거에 제가 분노해가지고요. 저는 진짜 광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독들이 제대로 장선호 감독은 잘 배운 감독인데 제대로 못 배운 감독들은요 영화를 어떻게 찍냐면요 여자를 보여주는데 옷을 입든 벗든 상관없습니다. 카메라를 그 전신을 훅구하는 거는 굉장히 선정적인 카메라입니다. 그런 식의 카메라를 잡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영화는요 막 독립 투쟁을 다룬 영화를 만드는데 카메라가 갑자기 여성 캐릭터에 다 전신을 훑어요. 저는 그런 영화 보면 거품 물고 욕합니다. 옷을 벗은 거를 보여주는 게 선정적 카메라가 아니고 카메라가 그 인물을 어떻게 포착해 보여줄 때 선정성을 일으키고자 하는 의도가 없더라도 선정적인 그 효과가 나면 그게 선정적인 카메라입니다. 반면에 꽃잎 이후에 만든 그 장선우 감독이 만든 영화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은 그냥 여러분이 그 검열 안 된 영화 보면요 성의로주 다 됩니다. 그 영화는 선정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슬쩍 보여주고 이게 아니고 그냥 카메라를 들이댑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앞장서 가지고 또 이 영화는 정직한 카메라다. 그리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째 영화. 시간이 좀 벌써 거의 다 돼가는데 제가 좀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2시간, 3시간 가는데 1시간에서 한 1시간 반 내로 하겠습니다. 이미 1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요. 6번째 박하사탕. 1999년 의미 있죠? 그리고 2000년 1월 1일 개봉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새로운 밀레니엄을 시작하는 날. 이창동 감독이 박하사탕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광주 그 당시의 항쟁 5.18 민주화운동을 소환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화를 통해서 5.18을 다시 기억해내고 그때를 되돌아보면서 반성할 건 반성하고. 이 영화는 뭐예요? 인물이 반성하는 영화잖아요. 그래도 재미난 건 뭐예요?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얼마 전에 전무식이도 다녀갔는데 전두환 다녀갔지만 아직도 계속 발뺌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뭐예요? 평범한 사람인데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요. 아까 황무지도 마찬가지였고 그냥 시키는 대로 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고통스럽고 목숨을 바치기도 하는데 윗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아요.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죠. 결국에는 박하사탕도. 근데 우리 이창동 감독은 소설가로서도 정점을 찍었던 감독이잖아요. 여러분 이창동 감독이 혹시 소지 읽어보셨나요? 이창동 감독의 소지 이런 소설들. 여러분 제가 진짜 강추합니다. 이창동 감독의 소설은요 진짜 최고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창동 감독 소지를 읽으면서 그 소설 두 번째 소설집이 두 번째 소설집을 제가 다 읽으면서 이창동 감독이 소설을 못 쓰고 계속 영화로 넘어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제가 왜냐하면 이 소설가로서 장편으로 넘어가든가 말든가인데 장편으로 못 넘어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버닝 보셨습니까? 버닝 이창동 감독의 최근작이 버닝이잖아요. 2010년에 쉬를 만들었고 2018년에 버닝을 만들어서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받지 않습니까?